지난주에 저희 방송기자연합회는 데스크급 기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과정을 교육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에 데스크급 중견 기자들은 어떤 책임 있는 판단과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춰야 되나 고민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결국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좋아져도 권력을 감시하고 인권을 옹호하고 사실을 검증하는 저널리즘의 본령은 AI가 알아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답에 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항상 저널리즘의 가치와 기준을 가장 큰 점수로 매겨서 이런 상을 심사해 주시는 심사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시는 수상자분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최근에 저널리즘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널리즘은 권력이 클수록 언론의 감시와 견제도 커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비판을 대하는 공직자의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인물됨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과 쓴소리가 비록 거슬리더라도 그 대응은 압박이 아니라 올바른 정치와 바른 행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압박에 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협회원들께 진심으로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경영상의 이유로 그동안 사회에 기여했던 저널리즘의 가치와 기자들의 자긍심이 상처받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시는 협회원들께도 진심으로 연대의 말씀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212회)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2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심사에는 4개 부문에 총 30편이 출품됐습니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5편이 경험을 벌여서요. MBC의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연속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GTX 공사에 철근이 누락됐다는 사실 보도 자체만으로도 대중에 큰 충격을 준 데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엄청난 정치적 공방과 파장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의견으로 일치되었습니다. 뉴스타파의 오세훈 캠프 댓글 여론전 모의 현장 잠입 취재, 또 장기간의 잠입 취재로 여론 조작 보도 정황을 적나라하게 들춰내 수상작으로 충분했지만 아쉽게도 수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기획보도 부문에서는 치열한 토론 끝에 KBS의 과밀지옥과 SBS의 산불 카르텔이 공동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과밀지옥은 시사기획창 특유의 심도 있는 취재와 완성도 높은 구성으로 과밀에 의한 재소자 인권 문제를 물론 범죄를 조장하는 교정시설의 구조적 문제까지 흡입력 있게 풀어냈습니다. 산불 카르텔은 가짜 살림 사업 법인들의 메뚜기식 입찰 문제와 이를 감추거나 묵인하는 정부, 학계의 카르텔 구조를 입체적으로 밝혀낸 잘 만들어진 기획보도였습니다. 지역 취재 부문에는 수상작은 KBS 청주의 청주시 의원 일가 사익 추구 연속 단독 보도로 결정되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시의원의 비리 의혹을 명료하게 짚어내서 지방선거 공천 자격 박탈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부산 MBC의 지하상가 면적 뻥튀기 알고도 묵인한 시설공단도 그에 못지않은 문제의식과 성과를 보였으나 근소한 차이로 수상작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역 기획 부분에는 가장 많은 10편이 출품된 가운데 KBS 광주의 5.18 특집 발신자를 찾습니다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연례적인 5.18 기획에 그치지 않고 26년 전에 전보 발신자를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새로 만나게 되는 사실과 자료를 세상에 알리며 역사적 기록을 추가하는 언론의 역할을 다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 지하철 삼성역 사거리.
봉은사역까지 약 1km 구간을 개발하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 공사가 한창입니다. MBC 취재 결과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309 200m 구간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아래층인 지하 5층에는 GTX-A와 GTX-C 철로가 깔려 있고 철로 사이마다 콘크리트 기둥이 20개씩 넉줄로 세워져 있습니다. 기둥 안에는 지름 29에서 32mm 굵기의 철근이 2개씩 한 묶음으로 촘촘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철근이 원래 계획의 절반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면에 주철근을 2개씩 묶어 쓰라고 돼 있는데 1개씩만 넣은 것입니다. 기둥 1개당 철근이 적게는 24개, 많게는 36개씩 빠져 2,570개 정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초 시공 오류를 보고받은 서울시는 자체 조사를 벌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정부 측에 곧장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반년 뒤인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알렸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MBC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서울시의 사업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감사 방침에 발끈하고 있습니다. 당초 맺은 협약서에 문제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며 문제 원인과 보강 방안을 검토하느라 시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둥에 강판을 덧대면 구조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에 따른 추가 공사 비용 30억 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다입니다. 먼저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보도는 사실 다른 화재 제보나 아니면 교통사고 제보를 받듯이 그런 제보를 받고 크로스 체크를 하고 기사를 쓰고 제작하는 그런 방식, 평범한 기사를 단독 기사 아니어도 그냥 다른 기사를 쓰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썼던 기사였던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방송 기자가 된 지는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이거 처음 받아보는 상입니다. 방송 기자상을. 근데 제가 항상 상 받는 분들 보실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취재를 하셔가지고 상을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받아보니까 그냥 제가 잘해서 받은 상은 아니고 제보 주신 분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연속 보도를 할 수 있게 이끌어주시는 선배들, 데스크, 부장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탄생하는 거구나 그런 걸 알게 된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도소 문이 열렸다. 실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자는 모습이다. 몸을 뻗어야 하는 밤이 되면 어김없이 신체가 맞닿는다. 방이 모자라니 초범과 누범자, 강력범과 기타 사범을 분리 수용해야 하는 원칙이 무너졌다. 법무부 예규에 규정된 수용자 1인당 면적 기준은 2.58제곱미터, 정원이 5만여 명인 전국 55개 구치소 교도소에 실제 구금된 수용자는 6만 4천여 명. 평균 수용률은 127%가 넘는다. 일본, 독일, 미국 등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선명하다. 일본도 2000년대 초중반 과밀 수용 문제를 겪었다. 발빠르게 정면 돌파를 택했다. 특별법을 만들어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교도소 4곳을 새로 지었고 6천 명의 수용 여력을 추가로 확보했다. 2006년부터는 교도소와 고용센터를 직접 연결해 출소자 취업 지원을 본격화했다. 시설을 늘리고 출소자 사회 복귀를 돕는 두 방향에서 문제를 다룬 것이다. 그 사이 수용률은 40%대까지 내려왔다. 지난해 일본은 100년 넘게 유지해온 형법을 손봤다. 핵심은 징역형 폐지다. 50%에 이르는 재범률이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단순 격리에서 교화로 형무소 역할을 새로 쓰기 시작한 것이다.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범죄자들에게 자원을 쏟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도 있었다. 그럼에도 방향을 바꿨다. 재범률을 낮추면 교도소로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줄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규정시설에 돈, 인력을 투입해서 수용자들의 생활을 낫게 해줘야 되냐라고 말씀하실 것 같지만 더 크게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수용자들을 교정 교화시키는 게 그 수용자 하나뿐만 교화시키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는 큰 개념으로 다가간다면 교정에 국민의 혈세를 더 투입할 의미가 충분히 있다. 죄수들 사는 공간 문제가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엄청 없는 문제인데 의미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밀, 그러니까 높은 수용률을 수치로만 볼 때랑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영상에 담았을 때 충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영상 취재의 힘을 느꼈습니다. 김상민 선생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의정부교도소 수용 이동에서 죄수들 보고 나왔을 때 하얗게 질리신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거친 취재인데 너무 팀워크가 좋았고 그래서 의미 있는 보도물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명실공히 선진국인데 약간 교정은 많이 뒤처져 있는 느낌이어서 앞으로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계속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주시가 지난해 밭작물 가뭄 해소를 위해 판 대형 관정입니다. 사업비 5,600만 원이 투입됐지만 설치 당시 이곳 대부분은 논이었습니다. 그러나 관정 설치를 앞두고 논 두 필지가 갑자기 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가지고는 얼마 안 돼. 그리고 많은 면적을 쓰려면 국도를 넘어가야 돼.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여기가 밭다는 게 이상한 거지. 밭으로 바뀐 이 농지에는 관정에서 물을 댈 수 있는 별도의 배관이 유일하게 연결됐습니다. 땅 주인은 박근영 청주시 의원의 딸입니다. 최근에는 200m가량 떨어진 저수지 일대 주민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로 15억 원 규모의 둘레길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딸이 문제의 땅을 매입하기 열흘 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농업정책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겼습니다. 또 청주시는 관정 주변에 박 의원 가족의 땅 소유 여부를 알지 못했다면서도 사업 전 박 의원이 관정 필요성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근영 청주시 의원이 10년 전 매입한 땅입니다. 2,000제곱미터 규모인 이 땅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박 의원 측은 그러나 나무를 베어낸 뒤 허가 없이 밭농사를 짓다 2020년 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 이후 박 의원은 청주시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한 달여 만에 나무를 다시 심었습니다. 하지만 KBS가 당시 위성 사진을 확인한 결과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해당 토지는 다시 밭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 전까지 3년 넘게 또다시 무허가 경작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박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 반대에도 해당 토지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며 공무원 10여 명을 동원해 방수포를 설치하게 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조진영입니다. 사실은 지역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인력을 얘기하시지만 제가 맞닥뜨렸던 가장 큰 문제는 카르텔이 너무 세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충격적인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취재의 진도를 나갈 수 없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밥벌이의 문제와 삶의 문제, 일상생활 이런 것들이 너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중간에 멈추는 분들도 많고요. 또 취재를 하다 보면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면 또 이야기가 새나가거든요. 그래서 제 서랍에 이렇게 그렇게 취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기도 하고 지금도 남아 있는데 이 보도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취재기를 보내라고 하셨을 때 5개월 정도를 기다렸다, 제보는 한 통이었지만 5개월 정도 기다렸다 이런 문장을 쓰긴 했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것들을 좀 밝혀내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을 밝혀내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지역의 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기자들을 대신해서 저한테 상을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 서랍에 있는 것들 좀 많이 꺼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운 날에 취재 기자의 좀 서툰 취재를
많이 지원해 주시고 촬영을 선뜻 맡아주신 박준규 영상 취재부장님한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 광주 밖으로 연결되는 전화선이 모두 끊깁니다. 계엄군의 검열로 국내에서조차 기사가 통제된 때 외신 보도로 미국의 참상이 알려졌습니다. LA 지역 교민 대학생들은 광주로 가서 싸우자며 이른바 의용군을 모집했습니다. 당시 활동했던 기자도 그때를 생생히 기억합니다. 생생한 증언으로 확인된 의용군 조직은 최후 항쟁 시민군도 5.18 재단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입니다. 광주로 피를 보내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1980년 5월 24일 한인 교포들은 헌혈과 함께 LA 적십자사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헌혈 카드엔 피를 보낼 곳으로 모두 코리아, 광주라 적었습니다. 농성 해산 2, 3일 뒤 한국에서 LA 적십자사에 전보 한 통이 날아왔습니다. 영문으로 된 텔레그래피 제 손에 왔습니다. Long live Korea, long live democracy. 5.18 해외 연대를 취재하던 KBS에 미국에서 소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포장을 풀자 짤막한 메모와 함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2개가 나옵니다. 1980년 5월 광주 기독병원에서 근무한 캐나다 선교사 메리엄 포프의 5.18 목격담이 담겨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시 광주 기독병원 간호사였던 메리엄 포프. 한국 이름 박메륜의 생생한 목격담이 이어집니다. A student had been killed, and I went up to see. He did not, because there was blood all up the stairs. So I went up and you could see where he had been at the window right above the front door. 46년 동안 서랍에 잠들어 있던 한 선교사의 육성 테이프가 당시의 참상을 다시 한번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성호입니다. 15년 전에 방송기자상 받고 오랜만에 방송기자상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둘이 취재를 했는데요. 지창한 기자가 제게 총국장을 하시고 직후에 내려오셔가지고 저랑 탐사팀 하면서 발품을 많이 팔고 자료도 많이 봐주시고 해서 꼭 상을 받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년에 이제 퇴직 앞두고 안식년 들어가시는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까 보신 내용은 리포트로만 소화한 내용이고 실제 한 50분 정도의 다큐를 만들었었는데 이 와중에 방송 직전 그리고 그 이후에 탱크데이 논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여전히 5.18은 유효하고 기자들은 할 일은 많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광주에서마저 5.18 취재한다고 그러면 또 취재할 게 있겠느냐 이런 시선도 있고 소재나 주제가 너무 진부하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조금 벗어나서 그런 얘기를 담아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취재하다가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렇게 나서지 않으려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랫말 가사가 떠올랐는데 이름도 명예도 남김없이 가셨던 분들 또 여전히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분들 저는 그분들을 또 조명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22년 차 기자인데 지역에서 기자를 하다 보면 다큐를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제 기자 생활의 마지막 다큐이겠거니 생각하니까 꽤 좀 귀하게 생각하고 이 시간을 좀 보냈던 것 같고요. 저는 조금만 한숨 돌리고 또 현장으로 가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